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형 조건식과 자유물체도에 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역학은 우리가 평형 조건식의 적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형 조건식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자유물체도에는 문제의 핵심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만 보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좀 잘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성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유물체도를 반드시 그려야죠. 왜 채점하는 사람이 자유물체도를 보면은 이 학생이 지금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답이 맞아도요, 자유물체도 틀리면은 틀린 거예요. 수학과 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하나 풀므로써 이득이 바로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답만 맞아서 우리가 가치가 바로 나올 수 있다면은 박수 치주죠. 틀려도. 그런데 역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역학 문제는 내가 두 문제 풀면은요, 그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10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10문제가 또 풀어지면요, 1000문제가 풀 수 있게 되고, 이리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가 틀린, 또 그리지 않는 그런 그 답안지에 우리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를 해둡니다. 우리 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에 관해서는 많이 듣고 아마 시험도 많이 아마 쳤을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겁니다. 가장 훌륭한 과학자는 누구냐? 그건 뉴턴입니다. 앞으로 아마 인류가 살아있는 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턴의 그 운동 법칙을 통해서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이죠. 엄청난 거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조금 잘못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도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쓴 책들은 보면 틀렸습니다. 뉴턴은 물체가 질점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상당히 핵심적인 생각이었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물체를 이렇게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질점들의 집합을 본 거예요. 물론 이 질점의 수는 무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질점이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사람 손으로 계산하면 되죠. 무한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적분 개념이 들어온 거죠. 적분. 뉴턴이 적분을 처음 했죠. 그런데 적분을 하게 되면 미분 개념이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뉴턴이 아마 직접적으로 미분을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미분을 뉴턴이 자기가 미분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고 했죠. 뉴턴은 우리가 역학을 하면 또 배우게 되는 후크 이런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게 이제 왕립 학술원에 그 해상을 하면서 뉴턴이 좀 어릴 때 조금 벨나게 좀 컸죠. 우울한 그 가정에서 컸었는데 그런 게 아마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뉴턴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양반은 그 분야에 인류에 엄청난 큰 공헌을 한 거죠.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세 영향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유교에 약간 보이지 않는 억압을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겠죠. 근데 거기서 인간을 발견하는데 엄청난 큰 기여를 한 거죠. 그 서양 그 학자들이 엄청나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제 그 신을 극복해가는 신이 이런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의 영역의 지식들을 이해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뉴턴은 우리가 배우는 이런 역학 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이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런 하여튼 질점들의 집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질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질점에 작용하는 힘이 합이 0일 때
그 질점은 정지해 있거나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공학 해석 문제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뭐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그런 데는 이런 일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빅뱅이 일어났다 뭐 이럴 때 지금 뭐 빛을 가지고 측정해봐요 하면은 우주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 일어나서 방사형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 폭탄을 터뜨리면은 멀리 간 쪽이 속도가 빨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유지해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가 있는 그 어떤 폭발 중심에서 멀리 있는 놈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나와 만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방사형으로 나가니까 이미 옆에 있는 동지들하고도 만날 일이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뭐 이런 제1법칙이 사용될 수 있겠죠. 자, 제2법칙은 하나의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그 질점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학적으로는요, 이 제2법칙, 제1법칙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가 있죠. 가속도가 0이면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때 힘이 0이라는 거죠. 그죠? 같은 이야기죠. 공학적으로는. 그리고 제3법칙은 두 질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게 내력입니다.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서 생기는 내력인데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작용선은 동일하다. 이걸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역학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힘은요, 내력과 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은 물체 표면에 우리가 가해지는 표면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적에 또 가해지는 힘도 있죠. 자중 같은 거. 그 힘의 평형 조건식을 우리가 유도하기 앞서서 먼저 6개의 질점으로 이루어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어떤 역학 관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6개의 질점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표현했습니다. 모든 힘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죠. 그죠? 내력과 외력이 되어 있는 거죠. 외력의 합을 F1, 그 질점 번호의 그 번호를 따서 F1, 이것은 5번 질점은 F5 이렇게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질점 간에 작용하는 내력은 R로 표시했습니다. R1, 5는 1에서 5에 가하는 그런 힘, F5, 1은 5에서 1로 가는 힘이에요. 그걸 다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가 그 뉴턴의 제3법칙에 가면은 이놈과 이놈은 크기는 같고, 그죠? 방향이 반대이고, 그리고 동일 작용선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벡터 합을 하면 0이 되겠죠, 그죠? 물론, 뉴턴의 제2법칙에 가면은, 요 힘 전체 다 더하면요, MA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속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체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각각이 다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이 0인데, 전체를 다 더해도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내력은 다 없어진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외력만 남는 거죠. 그 모든 외력의 합이 0이라는 거죠. 자, 이걸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제가. 각각 그 각 질점에서의 힘의 밸런스고, 그죠? 그 다음에 2, 1하고 1, 2는 벡터 합이 없어지고, 그죠? 자, 이런 질점들은 다 짝짝을 이뤄서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거는 자변의 그 외력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0이다. 자, 외력은 뭐가 돼 있죠? 외력은 표면력과 체중력이 있죠. 그죠? 표면력은 반력이 있고 하중이 있죠. 자, 우리가 구조물은 하중을 지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된 하중과 그걸 또 지탱하는 반력, 그 다음에 자중,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요 동일 작용선상에 안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그러니까 여기서 R32가 이쪽에 작용해도 전체를 합하면은요. 이 점에 보면 틀리지만 전체 합하면은요. 같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6개의 식을 대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선상에 있도록 하는 조건을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고정된 A점에서 벡터 프로덕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R2 close R23을 하고요. 네,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R3 close R32를 해요. 그럼 그 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에서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삼각형 면적의 2배가 되죠. 그죠? 삼각형 면적의 2배. 근데 이 동일 작용선상에 있게 되면은 이 길이는 같으니까 그 높이가 같지 않습니까? A점에 이르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면적이 같아야 되겠죠. 만약 동일 작용선상에 있다면요. 그리고 그 벡터 프로덕트에서 방향은 그죠? 요거는 우리가 화면에서 우리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건 화면에서 봐놓는 방향이죠. 그래서 역시 벡터 프로덕트는 벡터니까 방향이 다 바뀌고 값이 같다 그러면 상쇄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모든 힘, 그러니까 모든 힘이라는 것은 외력과 내력 다 포함한 거죠. 모든 힘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요 내력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목적은 내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모든 외력이 이 A점, 고정된 A점에 대해서 일으키는 모멘트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요. 각 질점마다 이런 이제 식을 유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히 여기에다가 양변에 R1을 크로스 프로덕트인 거죠. 이건 R2,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 다 대보면은 요 항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 없어지고, 요 놈과 요 놈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이런 벡터식이 만들어졌는데, 요 두 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평형 조건식이다. 이제 영어로 requirements on equilibriu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뉴턴 운동 법칙이 아닙니다. 이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지고 유도한 두 개의 식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이 이런 12개의 식을 충분히 표현하느냐? 뭐 이거는 표현해요. 그러나 뉴턴의 운동 법칙은 표현 못해요. 이 두 개의 식이 12개의 식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뉴턴의 운동 법칙을 우리가 적용한 거죠. 적용해서 두 개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이것이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요. 이 점에서 힘의 밸런스는 깨집니다. 전체 힘의 밸런스는 유지가 되죠. 그리고 모멘트 역시 그것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평행 조건식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공학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7점이라는 7점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 7점을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무한대계니까. 그래서 7점을 일단 없앤 이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고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정력학이라고 그럽니다. 정력학.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 슬라이드로 다시 왔습니다. 이제 앞에 것은 우리 첫 것은 설명이 됐고, 그죠? 조금 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것을 좀 일반화시키면 이렇죠. 요것은 이제 뉴턴의 이 법칙을 나타낸 겁니다. 한 점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 즉 외력과 내력의 합은 0이라는 거고 그걸 모든 7점에 대해서 다 하면 그러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제3법칙은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7점 간에는 그게 갖고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 그럼 이제 여기로부터 보면은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이런 작용성 위반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힘을 갖다 이렇게 또 7점 간에 또 동일선상에 이동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남아 있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려두자면은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외력의 합은 0이다. 또 어떤 한 점에 기여하는 외력의 모멘트의 합은 0이다. 두 개가 이제 유도됐고요. 결론적으로 여기 평행 조건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뭐 체계를 보면은 평행 방정식이다 그러는데 그건 좀 맞지 않아요. 평행 방정식도 별도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면은
강체에 대한 평형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평형 조건식이다. 자, 내 강의에서는 평형 조건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형 조건식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해도 이 두 개 조건을 만족해요. 식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평형 조건식은 물체 전체 개뿐만 아니라 물체로부터 분리된 모든 부분계에 대해서 성립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붙어요. 그럼 똑같아요. 그럼 뉴턴 운동법칙과 이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형 조건식 플러스 이 조건. 이게 이제 뉴턴 운동법칙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모든 부분계라 그러는데 부분계라는 것은 결국 이제 잘라낸 거예요. 여기서 이제 6개로 되어 있는데 이 3개 가지고 또 빼내서 했을 때도 만족해야 돼요. 그게. 그게 또 역시 무한대계죠. 역시 질점이 무한대계 이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하냐면요. 임의의 부분계, 모든 부분계는요, 한 점으로 대표되는 부분계에 성립하게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점은 뭐냐 이거예요. 한 점은 그 미소 면적, 미소 최적에 대해서 이걸 적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 지배 방정식, 즉 가버닝 이퀘이션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그게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입니다. 철저히 우리 역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뭐 아주 그렇진 않지만 우리 기계 역학, 기계공학에서 중시하는 역학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정력학에서는요, 이런 미분 방정식은 안 했죠. 고체학에서는 계속 미분 방정식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에 조금 부언을 하자면, 여기서 지금 6개의 질주름이 되어 있는데, 섭 시스템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잘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질점에 작용하던 내력은 요 물체로 봐서는 표면에 작용하게 되겠죠. 표면력이 되는 거죠. 외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앞에서 유도한 평형 조건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임의의 미소 면적 또는 미소 최적에 대해서 이 평형 조건식이 성립하도록 하면은 되는데 그것이 미분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 표면에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힘을 어떻게 정량할 거냐? 그거는 표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 즉 응력으로 그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이 섰고, 그죠? 이 두 개의 백다식이 이제 유도가 됐죠. 이걸 우리가 평형 조건식이라고 그러고, 굳이 평형 방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강체의 평형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걸 그냥 평형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평형 방식은 영어로 우리가 equation of equilibrium 해가지고 그건 별도 또 있습니다. 자, 평형 조건식은 전체계는 물론 임의의 부분계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미소 요소, 미소 최저의 평형 조건식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미분 방식을 유도한다. 역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형 조건식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전계다. statically determinate system이다. 이 statics 하면 정력학이죠. 정력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전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전계는 정력학에서 주로 다루죠. 고체학에서 정전계를 다루기도 합니다만 정전계를 스태틱에서 풀 때는 반력을 결정하자는 거죠. 정력학이라는 게 학문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건 이미 뉴턴 시대 때 그 이후부터 이미 이제 이건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력학에서 타겟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력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반력을. 근데 고체학에서 이 정전계 문제를 풀 때는 반력이 아니고 변형을 우리가 구하겠다는 겁니다. 힘이 그렇게 작용할 때 변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전계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무조건 고체과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즉 힘의 밸런스뿐만 아니라 기하학적인 적합성 또 변형의 재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다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뭐 지금 군대에 갔다 온 학생도 많고 해서 정력학 이런 건 좀 많이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 조건식은 우리가 2차원에서 시그마 fx 구0, 시그마 fy 구0 그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모멘트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트 어떤 점에서 모멘트인데 z 승분만 생각하면 되죠. 그다음에 3차 공간에서야 이렇게 세 개 벡터식으로부터 세 개의 그 대수 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2차원 평면에서의 그 정전계라는 것은 결국 이 세 개의 조건으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미수가 세 개 있는 경우죠. 3차 공간에서는 미수가 6개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상에서 한 개에서 우리가 정의되는 미수가 6개면은 이 평행 조건식으로부터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fx, fy, 그죠? fz 또 모멘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x, y, z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그죠? 이 종이라 본다면 종이에 평행한 그런 좌표축을 되게 이야기하는데 역학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냥 두 좌표축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같은 경우 점 D에서 보면은요, 이 자유물체도라는 거죠. 이건 앞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만, 여기서 이 두 힘이 직선상에 있고 이건 이제 그게 뭐 수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행 조건식을 적용하는 방향을 y'과 그 y'의 수직한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 fbd가 0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의 수직한 축, x'축으로 보면은 이 두 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fbd만 영향을 주죠.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힘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풀 때도 뭐 이런 것을 쓰면은 방정식 푸는데 도움이 되고 또 뭐 다른 식으로 풀어와서 우리가 여기에 힘이 0이 되는지 체크해 봄으로써 검사를 할 수가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요렇게 됩니다만 여기서 힘의 방향을 XY로 잡게 되면요. 여기서 세타가 만약에 미수수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걸 여기서 이 세타를 점점점 증가시키면은 어느 순간에 이 실린더가 여기로부터 분리되겠죠. 그때 그 세타를 구하라 그런 문제 같으면은 이 세타가 미수지 않습니까? 그럼 XY 우리가 전통적인 XY 축으로 하게 되면은 이 복잡해지죠. 사인, 코사인 복잡해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 힘의 밸런스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잡게 되면은 이때 이제 W만 이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 W는 좀 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타를 기울이게 되면 RA, RB가 또 바뀌거든요. 그 문제 난이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그런 축을 잡아서 힘의 평행 조건식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해두겠습니다. 물론 이제 2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만 평행 방식에서요 요 힘의 합은 0이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모멘트의 합을 구할 때 어떤 점을 고정시킨다 그랬죠. 그죠? 어떤 한 점을 고정시키고 모든 외력이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생시키는 모멘트의 합이 0인데 근데 이 점은 무한대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은 하나지만 이 식은 무한대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힘의 밸런스가 만족이 되고 모멘트 밸런스가 점 A에 대해서 만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다른 점에서 모멘트의 밸런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자, 여기서 B점은 A점에서 이만큼 변이 위치에 있는 거죠. R, A, B. 그래서 우리가 B에서 I점으로 가는 요 변이는 요 변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변이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모멘트의 합은 이 벡터 클로스 이 벡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벡터를 요 두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제부터 이제 그냥 벡터 계산입니다만,
이렇게 될 거고, 요것이 이제 모멘트 A가 되니까 이 자동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는 없으니까 빠져나올 거고, 요것은 이제 힘의 밸런스가 되는데 이것도 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밸런스와 어떤 한 점에서의 모멘트 밸런스가 만족되면은 다른 점에서의 모멘트의 합은 자동적으로 0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요 조건 때문에 부가 설명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밸런스가 만족되고 모멘트 밸런스가 만족되면은 이 모멘트 B는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A에서 모멘트 0이고 B에서 모멘트 0이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면은 이것도 성립합니다. 당연히 이 힘의 합의 0이라는 것은 자동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 0이고 여기 0인데 이 0이 되는 조건은 요 두 개가 크로스 프로덕트 했을 때 자체적으로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건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 조건만 피하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란 거는 이제 모멘트를 계산할 때 예를 들면 보가 있는데 보인데 점을 보의 수직한 방향으로 두 개를 잡으면요 똑같은 점이 됩니다. 사실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두 점을 선택해서 모멘트의 밸런스를 만족시키면은 자동적으로 힘의 밸런스를 만족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평행 조건식을 잘 적용하면은 역학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반력은 계산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평행 조건식을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물체를 다른 계 또는 그라운드로부터 분리를 해서 그 분리된 물체에다가 모든 외력을 표시해서 평행 조건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분리된 대상 물체의 모든 외력을 표시한 것을 우리가 자유물체도라고 그럽니다. Free Body Diagram이라고 그러는데, 자유물체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요, 역학 해석을 위하여 분리된 대상 물체의 역학적 뼈대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나타낸 선도다 그럽니다. 역학적 뼈대는 우리가 원서 영어로 된 책을 보면요, mechanical skelet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물체에다가 역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만 갖추면 되지 그 물체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상 물체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 자, 기본 원칙을 일단 준수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앞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역학적 상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 풀 필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틀리면서 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틀리면은 수학과 똑같습니다. 반성하는 자세로 왜 틀린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오답 노트라고 그러죠. 그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된 실수가 없는 전제 조건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 필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문제든지 당하지 않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그 실수 없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정이 뭐고 정의가 뭐고 그런 것들을 기초를 그러니까 잘 다져놓은 거죠. 자, 물체의 역학적 뼈대는 무엇이냐? 힘의 전달 통로가 표시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학적 구조다. 시험 칠 때 그냥 줄 한 줄 끄면 될 걸 갖다가 여러 줄 시커멓게 이렇게 끄면 안 되는 거죠. 역학적 구조만 뼈대만 해라 그랬는데 물체 전체를 다 지금 시커멓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건 좀 자세가 아닙니다. 외력이란 무엇이냐?
외력은 표면에 작용하는 것과 체직에 작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있죠. 우리가 표면에 작용하는 외력을 트랙션이라 그러고, 트랙션 전문 용어입니다. 트랙션 표면력이다. 그 다음에 물체 그 부피에 작용하는 걸 우리가 body force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트랙션에 속하는 것은 하중. 우리가 되게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가하죠, 그죠? 우리 구조물이라는 것은 이 하중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지탱한다는 거 반력이죠. 뭐 자중도 우리가 외력으로 보죠, 그죠? 뭐 자중이 또 하중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자중이 중요하죠. 자력 이런 것도 이제 전체 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외력을 역학적 배대에다가 우리가 표시를 한다. 자, 자유물체도 그릴 때 유의사항으로 그죠? 이렇게 정리하는데 지지로부터 완전 분리하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책에 따라서는 그 흔적을 좀 이렇게 컬러로 표시해 놨는 게 있는데 그거는 컬러 이게 이제 지원이 되니 그런 거고 시험 칠 때요 문제의 그림이 주어지겠죠. 거기다 그냥 그 힘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지대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대 또는 그라운드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 역학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자유물체도에서 삭제를 하라. 그리고 역학적 배대를 사실에 입각해서 좀 작성을 해라. 좀 1대1 척도를 좀 만족시켜달라. 또 미지의 하중, 주로 반력이 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플러스 좌표축 방향이 플러스 값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특별하게 말이죠. 어떤 접촉을 하고 있다. 압축력만 받는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결정되어 있는 방향을 더 중시해야 되겠죠. 근데 압축이든 인장이든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인트 연결을 분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비록 그 값이 마이너스가 논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논다는 것은 방향이 미수 결정할 때 그 정한 방향과 반대라는 이야기죠. 방향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방향을 좀 통일되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미지의 하중, 미지수의 표현에 있어서도 좀 가급적 통일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뭐 A, B점이 있다. 그러면 반력이다. 그러면 RA, RB. 뭐 X 방향의 A점에서의 반력을 우리가 XA, Y 방향 그 YA 또는 뭐 H는 horizon에서 나온 거, horizontal에서 나왔죠. HA를 쓰고 또 B는 vertical에서 나왔는데 그건 뭐 VA 이렇게 쓰거나 하여튼 그 하중 이런 거를 미지의 하중을 그 미수로 잡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여러분의 스타일을 감안해서 적절히 좀 통일성을 유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단순 지지보죠. 단순 지지보. 영어로 simply supported beam이다. 그럽니다. 여기는 보면 요는 고정되어 있죠. 요거는 임의의 방향에 대한 힘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요 뜻은 요거는 X 방향으로 힘은 지지할 수 없다. 그리고 요거는 또 받침은 받치지. 만약에 이 힘이 이걸 분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들리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힘의 방향은 요거는 결정이 돼 있다 봐야 돼요. 위를 지탱하는 거죠. 그럼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릴 때 쭉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요렇게 그렸다. 요건 시커멓게 하지 않았죠. 그냥 조금은 굵게 했지만 뭐 하여튼 상위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반력을 여기서는 임의 방향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X, Y 두 개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받치는 힘만 작용하는 이렇고 X 방향 0이니까 이렇게 했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똑같은데 요 오른쪽에 지금 여기에 지금 경계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X 방향으로는 힘이 지탱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X 방향의 힘을 이렇게 미지수로 뒀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물체로부터 식이 4개 필요한데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식이 3개밖에 안 나왔죠. 이건 못 푸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틀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자유물체도 그릴 때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우리가 이 보니까 이쪽에서 힘을 지탱할 수 없고 여기에 뭐 x 방향 힘이 없으니 이건 당연히 힘이 x 방향 0이겠네. 그래서 그걸 없앴어요. 이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만족하는 요걸 없애버린 거지. 그 다음에 요것은 점수를 제가 크게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굵게 했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복잡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효과적인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나한테 따지면은 100점을 주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생각하고 좀 점수 될 걸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지금 개를 분리 안 하고 했어요. 이건 내가 지금 상당히 큰 감초를 줍니다. 책에 뭐 이렇게 데이터도 그건 뭐 따르지 말고 일단 분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내 마음대로 그냥 방향을 이렇게 정했죠.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했다. 왜 이랬는지 이유 없이 이래 하면은 요것은 감점입니다. 틀리다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평행 조건을 이제 이렇게 할 때 앞에서 우리 공부를 한 거죠, 그죠? x, y 방향 힘의 밸런스를 따지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죠? 보통 이걸 하고 x 방향으로 우리가 힘의 밸런스를 따지면 0이다. 요 경우 그런 거죠, 요 경우. 그리고 모멘트를 0으로 할 때 뭐 A점의 모멘트를 했죠. 그럼 이제 RB가 먼저 구해지고 여기로부터 이제 RA가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멘트 밸런스를 두 개를 택한다는 거죠. 이즈메스 모멘트, 이즈메 모멘트 0 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즈메 모멘트 0, 이즈메 모멘트 0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 요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요 경우이죠. 요 경우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HA가 0이라는 가지 구해줘야 되겠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요거는 뭐 이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요게 가장 추천하는 겁니다. 넘버원을. 자, 부정전개 관해서 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지 포인트가 3개죠, 그죠?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은 이건 이제 보면 x 방향으로 그 외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에서는 x 방향의 힘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x 방향 힘이 0이죠. 그래서 우리가 x 방향 고려하지 않았고 y 방향으로 이렇게 미지 반력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 하중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이미 그 x 방향으로는 미지수도 없고 힘의 밸런스 만족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의 수는 2개밖에 없습니다. y 방향 힘의 밸런스와 어떠한 점에서 모멘트 그 제로인데, 자, 여기서 그 의미 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a, b, c 모멘트를 해가지고요 식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아무리 풀어봐도요 안 풀어집니다. 여기서 이 4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면 2개는 자동적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못 푸는 문제예요. 정육각적으로. 그럼 고책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고책각에서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부정전개라 그러죠. 자, 고책각에 풀 때는 이 재료가 나무냐, 스틸이냐, 이런 따라서 반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재료의 특성, 또 변형의 기하학적 적합성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연립해서 그렇게 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책학의 막 꽃이라면 꽃이지 싶습니다. 뭐 이건 이제 정육학적으로 물론 이렇게 발리 결정되는 문제의 경우는 어떤 변형이 일어나느냐, 뭐 여기에 또 우리가 고책학에 관심이 있고, 물론 또 각 부위에 응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책학의 중요 관심사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대부분 문제들은요 부정전개 문제입니다. 사람 손으로 풀 수가 없죠. 부정전개 문제의 경우는 좀 단순한 문제는 사람 손으로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컴퓨터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전문 조직에서 개발을 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쓰면 되죠. 그럼 이거 공부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주는 결과들은 화려한 그림이지만 그건 그냥 그림입니다.
거기에서 의미 있는 그 정보를 기술을 추출해서 그 가치화시키는 것은요 엔지니어 몫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거의 컴퓨터가 풀기 직전까지는 공부를 해서 이론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그렇게 답을 주잖아요. 컴퓨터를 이해하는 사람, 컴퓨터는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근래 40 몇 시간 뭐 근로 시간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단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을 정복해서 그런 지원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더 이제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책학을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가 지금 좀 스태틱스를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군대 갔다 와서 잊어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스태틱스는 힘의 평행 조건과 관련된 겁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정리를 앞으로 해줄 겁니다. 그거는 꼭 그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솔리 미케닉스 고체기 초반에 이제 스태틱스를 조금 언급하는 정도로 해서 충분합니다. 어찌 보면은 뭐 스태틱스에서 다루는 그런 그 물체들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것도 뭐 복잡하죠. 이건 고체과학적으로 문제 풀으라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첫 번째와 같은 이런 문제를 주로 고체과학에서는 다루죠. 이제 관점이 다릅니다. 고체과학에서는 이 변형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힘이 어떻게 분포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정력학이 발력이 얼마나 이런 게 관심이 있고요. 역학의 물론 3대 요소로 우리가 힘이다, 변형 또는 뭐 변이다, 재료다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솔리 미케닉스는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수식화 되다 보니까 미분 방정식은 반드시 경계 조건을 우리가 수반을 하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묶어서 우리가 경계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대 요소 플러스 경계 조건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힘의 평행 조건인데 이 힘의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고체학에서는 그 문제에 맞는 이퀘이션 이퀄리브리엄 또는 이퀘이션 모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됩니다. 미분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퀘이션 이퀄리브리엄은 뭐 우리가 아까 결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결함을. 미수가 3개인 반력 계산하는 데는 뭐 쓰이지만 다른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는 실제 문제는 그 스태틱스 문제가 아니죠,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deformation, 물론 스태틱스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리즈 바디니까. 머티리어? 이건 뭐 리즈 바디 안에 머티리어 들어갈 수가 없죠. 반면에 이제 솔 미케닉스에서는 deformation, 변이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속 조건이 또 부과됩니다. 그런 걸 만족한 답이 구해져야 되고요. 재료는 우리가 탄성이라는 그런 선행 탄성이라는 가정하에서 후크 법칙이 만족된다고 보고, 그 법칙에서 주요한 재료 상수인 영수 모듈스 값이 재료마다 다르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는 뭐 같지만 힘이 같다 하더라도 이 재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재료는 무엇으로 대표되느냐? 그런 영수 모듈스, 포화송 레이쇼 등등으로 이제 대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시스템 또는 서브 시스템의 개로부터 분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뭔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체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다 이런 이제 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죠. 또는 뭐 서포트다, 지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라운드다, 서포트 또는 그라운드다 이렇게 하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그라운드가 몇 개입니까? 2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입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시키면 그리면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라운드는 하나다. 지구가 2개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서브 시스템이 2개죠, 그죠? 이것도 물론 그라운드 하나고요. 그 분리할 때 이거는 이제 서브 시스템 1을 통째로 분리할 수도 있고 또 잘라 가지고 또 분리할 수도 있고요. 고체과에서는 잘라서 분리하죠.
정육학에서는 이리 잘라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통째로 분리를 해야 될 거고, 이 같은 경우는 통째로 서브 시스템 1과 2를 통째로 분리할 수도 있고 각각을 분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각각 분리할 때는 서브 시스템 간에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주로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바탕으로 있습니다. 뉴토니안 미케닉스는 벡터 퀀티티를 취급합니다. 힘이다, 변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해석역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Analytical Mechanics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역학 현상을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Potential Energy라는 게 있는데 제가 수학을 할 때 포텐셜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렇게 정의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역학 현상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공부를 한다 보면 되고, 그런데 학부 과정에서도 거기에 뭐 짜투리라 그럴까요? 아주 특수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체학에서는 카스티글리아노 테오렘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책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샴스 시리즈라든지 샴 시리즈의 Strength of Material이라는 책이 있죠. 샴 시리즈는 그 역학 문제들을 쭉 많이 풀어나는 그런 자습서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조금 역학을 좀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우리 3층에 보면 샴 시리즈를 좀 꼽아놨죠. 한번 참고를 하기 바라고. 그런 데라든지 또는 크렌달 등이 지은 Introduction to Solid Mechanic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유명하죠. 그 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스티글리아노 테오렘을 써서 소위 말하는 에너지 방법론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변이를 결정하는 그런 예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고체학 시간에 그걸 조금씩 언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할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런 것들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면접이라든지 뭐 시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동력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동력학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되죠. 그때 라글랑제 이퀘이션이 있습니다. 라글랑제 이퀘이션. 라글랑제 이퀘이션도 에너지 방법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역학은 우리가 여러분이 배우는 이제 동력학, 즉 강체 동력학이죠. 동력학이거나 뭐 진동학 또 이런 데서 뉴토니안 미케닉스를 기본으로 한다. 그 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 두겠습니다.